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의 장대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표의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성장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들을 토대로 코로나에 의한 경제적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고 파악해보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좀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문제라는 건 자본주의 자체의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시장주의 자체의 문제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점들은 모두가 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데 있죠. 고정비용의 투입을 통해서 효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반대 급부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다양성을 나쁘게 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낮추고 사회의 다양성이 낮아지면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빈익빈 부익부만이 이제 이슈가 아니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전체의 시장의 기능의 약화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시장주의는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다는 경제학의 전제를 토대로 만들어진 건데, 시장의 실패가 커졌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정하는 것만큼의 효율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지배력이라든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외부성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또는 파편화된 소유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반공유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한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 혹은 이론적인 요인들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과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뉴 노멀이라고 하는 저성장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기조가 꺾이지 않고, 즉 고성장으로 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물론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저성장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기술로 인한 고성장의 시대를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저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하고, 실제로 이런 저성장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든가 아니면 교육 수준의 하락이라든가 소득 분배의 악화라든가 세계화라든가 에너지 제한, 환경보호, 가계 및 국가 부채 문제들은 단 어떤 나라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똑같이 여러 가지의 환경들로 인해서 경제가 점점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김세직 교수님이 작성하신 논문 또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볼 때 단기 성장률, 1년 성장률이 아니라 장기 성장률로 봤을 때 5년에 1%씩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수학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 성장률을 더하고 빼가지고 곱하고 나누면 다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장기 추세선의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경제 위기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상관없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IMF 또는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그때 특별하게 더 나빴다는 것보다는 그 주위에 경제가 또 성장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심지어 5년에 1%씩이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95년부터 계속 하락해 왔는데요. 그러면 95년부터 한 30년 정도 하락해 왔다는 소리고 그러면 최근 한 6%, 5%에서 6%가 하락해 왔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황금기였을 때의 경제 성장률이 8% 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게 8%였을 거라서 8%에서 6%가 빠지면 1%에서 2%밖에 안 남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경제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랑 매우 비슷한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 잘 비교가 되는데요. 일본은 실업률이 증가, 디플레이션, 성장률 저하라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성장률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좀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을 겪고 있다. 일본과 한 20년에서 25년의 시차를 보이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현상적으로 봤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노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고 인구의 문제는 내수의 문제로 작동합니다.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기업 생태계를 봤을 때 대기업들이 노령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기존 산업이 붕괴된다든가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낮은 상황에서 아직 벤처 생태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나 일본 등의 큰 나라들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고 심지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 해결에 뭔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상황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지표의 변화를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갈 건데요. GDP 성장률과 고용을 보시면 코로나 영향의 크기를 이전 추세 대비 추정을 해보면 연간 성장률이 3.7%가 하락했고 고용은 46만 명 감소시켰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자료들인데요. 과거와 비교할 때는 외환 위기에 의해 과거와 비교할 때는 외환 위기에 비해서 두 번째로 큰 경기 침체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민간 소비와 고용은 그렇고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009년의 세계 금융 위기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하락은 매우 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수출과 제조업 생산은 위기 전 추세를 회복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용, 민간 소비, 서비스 생산은 아직 위기 전 수준에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기업 또는 제조업 분야는 회복이 빨랐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고요. 다만 고용, 민간 소비, 서비스 쪽은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가 타격을 받은 만큼 산업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형 서비스가 침체되어 있고 바이오나 일부 IT 업종은 호황을 누리는 굉장히 극과 극의 성향을 보이고 있고 다만 경기가 전체적으로 부진하다는 측면에서도 내부재 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소비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돈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보통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차량 소비는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현재 돈이 있는 사람들은 팬데믹 위기로부터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았고 차라리 여행을 가는 소비를 그냥 차로 돌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타격을 많이 받았던 하위 소득 집단 분들은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어서 대체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런 지역별의 차이는 발병률의 차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 구조적으로 서비스업이 중요한 부분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발병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타격을 입은 건 아닙니다.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감소했지만 긴급 재난 지원금 등으로 하위 집단에서는 증가한 측면도 있고요. 다만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1분위가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정부 지원에 의한 소비 확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소득 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충격과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노출되면서 예비적 저축을 확대하고 나서 소비 지출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서 상위의 계급,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상위는 소비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소비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위 계층은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위 계층은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그래서 그걸 다 소비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소득은 그 정부 지원금을 뺀 전체적인 소득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비 형태의 변화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소비가 증가했고 내구재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보면 아마 저성장의 기조는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어질 겁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그 전에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던 때로 되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여전히 경제는 저성장이고 저성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와는 다르게 상승하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유동성 장세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품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논쟁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출 및 제조업의 회복 탄력성은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수출과 제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수출과 제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점을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는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이 최소한 올해 말에 끝나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내년에라도 끝난다고 하면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생산과 소비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예측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대면 소비랑 비대면 소비의 상대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들은 원상 복귀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현재처럼 유지가 되거나 최소한 이거보다 악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대면 소비 업종은 붕괴가 예상이 되고 소득 불평등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위 소득의 계층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고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울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년, 2년 사이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출과 제조업의 회복은 여전히 가능하겠지만 내수 시장의 붕괴, 그리고 서비스 시장의 붕괴, 그리고 하위 소득계층의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에 의한 경제적 영향과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경제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마지막으로 밝히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상진입니다. 그 발표는 오늘 이제 사회적 경제의 기업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현황들, 즉 공공이나 민간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제 현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와 혹은 수요자 입장에서의 현황들을 살펴본 이후에 과연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2018년에 발표가 되고, 사실은 공공을 중심으로 자금들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에서 공급하는 이제 자금인데요. 2022년까지 5천억 정도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신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기업들도 신보의 자금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 금액도 한 1억 미만 정도로 대출을 해왔다가 현재는 한 3억까지, 그리고 우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는 5억까지도 올해 이제 대출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수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재작년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시스템을 많은 또 사회적 금융을 하는 기관들이 참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좀 높으면은 이제 조금 더 나은 또 추가적인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4대 부문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자활 이외에도 소셜 벤처에 대한 상품도 생겼고요. 그 위에 이제 프로젝트 중심, 즉 이제 지역 자산화나 사회주택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생기는 등 공공단에서는 기존에는 보기 힘들었던 조금 더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의 기관만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공공의 자금들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은행권, 저희가 이제 신보나 혹은 여기 성동에 있는 기보 같은 데서도 이제 평가를 받고 자금들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는 또 은행에 가서 그 보증서를 들고 가게 됩니다. 은행권에서도 그런 보증서 혹은 담보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는 7,200개 이상의 기업에 이제 대출을 취급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은행권을 통과하지 못하는 많은 작은 또 우리 지자체의 작은 기업들도 있겠지만요. 여하튼 이제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과거 즉 2018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제1금융권에 이제 신용은행도 있지만 우리 사회적 경제에는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동에도 농골신협이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위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이제 신협들이 전국적으로 71개 거점 신협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아마 올해 6월에 1,000억 정도 이상의 대출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생협력 대출이라는 거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점 신협마다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다행히 우리 이제 성동에 있는 농골 신협,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또 동작구에 있는 동작 신협, 성남에 있는 이제 주민 신협 이런 데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이제 신협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지자체 기금들이 있어요.
즉 이제 기초단체 우리 성동구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이 만들어져 있죠. 2014년에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광역이나 기초 단위의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금들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금들 민간과 협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는요. 뭐 저희를 비롯해서 뭐 신나는 조합, 재단법인 밴드, 예, 이런 데들로 운영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런 이제 자금들을 그런 기관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의 작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라고 하는 데들이 이런 이제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기금들을 받아가지고 좀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코로나에 이제 직면하면서 피해를 받은 기업들이 많죠. 그런 기업들 고민을 하죠. 상환을 이거 즉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런 기금들을 운영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한테 거기에 맞게끔 상품 그리고 조건을 좀 변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자금을 이제 줄 때도 뭐 이런 이제 요건들을 달아서 주는데요. 금리도 이제 굉장히 좀 낮게 드리고 그리고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거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우리 기업 피해받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 그러면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차입 현황, 자금 조달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뭐 다양한 형태, 보증, 그리고 융자, 자주기금, 뭐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 등 우리 대표님들이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자금 혹은 미래를 위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육성사업, 우리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이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일부 보조금도 받으면서 우리의 이제 사업들 혹은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혹은 이제 고객들한테 충분히 어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단계에서는 뭐 보조금 필요하면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들을 소액의 자금들을 끌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은 민간 시장을 통해서 융자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자산이 크거나 그리고 담보력이 자산이 많아서 담보력이 있거나 아니면 매출이 크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매출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이 은행들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혹은 신보도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들이 과연 돈을 공급을 했을 때 잘 갚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미래의 상환 역량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출이 나가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 사실은 코로나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차지하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들을 위한 이제 제도를 만들었죠. 보증 제도를 만들어서 신보나 기보나 물론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은 이런 데들을 통해서 니네가 이 어려운 기업들 보증을 서줘.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대출 조건에 심사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는 기업들인데 나중에 이 기업이 문제가 있을 때는 보증을 끊어준 신보나 기보에 대위 변제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시거나 신보에서 보증을 해줄 텐데 하면서 보증을 기반으로 한 이제 대출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시중은행에서 매출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신용대출을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서는
그만큼 이제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조금은 영세하기 때문에 보증 기관들이 역할이 조금 중요해 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임팩트 투자라는 분야가 있죠. 성수동에도 많이 이제 임팩트 투자 기관이 있고 소셜 벤처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타 지역과 달리 임팩트 투자에 대한 논의 그리고선 그런 것들에 대한 매칭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이제 자주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 저희 기관만 하더라도 한 350건 뭐 이상의 대출들을 쭉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이제 차입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 이미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보, 기보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이제 소위 이제 정책 자금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 들의 자금을 운영하는 데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2년에서 5년 정도 대출 기간을 가지고선 운영을 하고 있고 이들의 금리를 연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 4% 이내의 저금리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금 조달에 역량이 있으신 데들은 신협에서도 빌릴 수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부족한 자금은 이제 P2P 대출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자금들을 끌어오고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업의 사례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첫 번째 기업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기업들, 아홉 번째 기업들 한번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요. 한 500% 이상 넘어가는 아니면 거기에 근접한 이제 기업들인 거죠. 사실은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부채는 누군가한테 언젠가는 되돌려줘야 되는 돈이기다 보니 내가 이 시점에서 돈을 공급을 했을 때 대출을 해줬을 때 어딘가에 갚아야 될 돈이 되게 많네. 그러면 과연 나중에 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500% 이상이 되는 부채 비율이 넘는다고 하면은 대출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번과 7번처럼 뭔가 이제 매출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거죠. 훌륭하시죠. 매출 돈을 창출하는 현금을 창출하는 것 대비 많은 돈을 이제 끌어오신 거고 그런 거리 높다고 했을 때도 이 기업 대비 너무 많이 자금들을 끌어간 거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우려를 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8번과 10번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사실은 자기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대출을 했지만 이제 자본을 잠식할 정도로 어딘가에 쓰여야 될 돈들이 좀 많은 거죠. 그 정상화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대출이라고 하면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들이 보통은 기업들이 추가 대출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자금 공급자의 어떤 기준들을 보시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 신청 요건에도 뭐 완전 자본 잠식이 아니다, 부채 비율이 500% 이내다, 뭐 이런 기업들만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신용평가 회사나 아니면은 옆에 신협의 대출 건전성 분류 같은 기준들을 보면은 약간은 금융기관들이 꺼려하는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무를 관리를 한다, 회사의 뭐 이게 숫자들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표님들께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손실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손실이 쌓이면서 자본이 잠식되는 거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은 대표님들의 부채에 있는 어떤 가수금들 대표자님들이 많이 누셨다는 것을 출자를 전환해서 자본금을 좀 늘려서 혹은 한번 자본 잠식 상태를 좀 해소를 한다거나 혹은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등 이런 식의 이제 좀 재무관리 차원에서 전략적인 노력을 통해서 회사의 건전성을 좀 높이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적극
적극적으로 좀 지금 위기 상황에서 특히 고려해봐야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익이 좀 급감을 하긴 했지만 핵심 인재들 그래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 모델 변경도 좀 필요할 수 있죠. 기존의 이제 대면 서비스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거나 뭔가 이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새로운 투자, 돈이라는 것을 수반할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2018년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그래도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들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하셨어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 아까 앞서 얘기했던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더더욱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됐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서 해결될 수도 있겠죠.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뭐 병행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조금은 생태계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게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비롯한 이제 금융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좀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필요하면은 개별 한도를 그냥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좀 늘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대출 기간을 확대하는 등에 대한 노력들.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은 아니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정부나 아니면 금융기관들한테 그런 보이스를 계속 내고 그런 이제 외부의 환경을 변화되는 것들이 결국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이제 방안이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끝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이고 트래블러스 베이비라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매출 증대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알았으면 저희 회사가 대박이 났겠죠. 사실 이걸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히 하고 계시는 업종들이 다 다르고요. 조직의 상황과 처해 있는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맞는 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존재할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떤 얘기 제가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건 그래도 코로나19가 미친 어떤 영향들이 사회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거며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로서 뭔가 정부 정책들이라던가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조응해서 참고해야 될 혹은 활용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냐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좀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트렌드가 뭐냐? 이거는 이제 코로나 상태일 때,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났을 때를 전제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포스트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이 과연 올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요즘 많이 쓰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인 상황 적응하는 것이 최대한 더 빨리 적응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우리가 작년만 해도 꿈꿨던 건 뭔가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사는 어떤 삶들을 좀 꿈꿔왔었던 게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기는 당분간 어렵겠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표현했지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큰 트렌드의 변화들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거는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매년 거의 지금 한 12, 13년째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한 10개씩의 핵심 트렌드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매년 같은 양식으로, 그래서 전년도의 트렌드와 올해의 트렌드를 비교하고 전년도에 냈던 트렌드 예측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는 것까지가 매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이 트렌드를 전망하는 사람들 의견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나름 트렌드를 전망하는 보고서 중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2020년, 그러니까 이건 2019년 말에 나온 책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던 때였죠. 이때와 2021년 코로나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난 이후의 일이죠.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겠는데 사실은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제외하면 경향성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의 트렌드로 예측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여기 이제 멀티페르소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들의 인격이 다중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표현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페르소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소비자로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라스트 필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되는 최종 순간까지의 만족까지도, 말하자면 배송이 되어 와서 우리가 포장지를 뜯는 그 순간의 경험까지도 이제 조직화하는, 계획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페어 플레이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좀 착한 소비, 뭐 이런 윤리적 소비라는 관점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트리밍 라이프 이런 것들은 이제 공유 경제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것이 좀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거고요. 초개인화 기술이라는 건 개인들이 한 명인 것조차 아니라 0.1명 단위의 시장으로 봐야 된다. 우리 5천만 국민이 있으면 5억 명 정도의 시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펜슈머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특화 생존, 아주 작은 단위의 0.1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단위의 시장으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58세대는 신중년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편리함이 프리미엄인 시대, 그 다음에 업그린간, 이거는 뭔가 승진 막 이런 것보다 자기 개인으로서의 자기 성장이 훨씬 중요한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그럼 21년에 뭐가 바뀌었을까? 바뀐 것들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사실은 큰 틀에서는 앞서의 경향성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의 차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몇 가지 그러면 이 전체 연장선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좀 볼 것이, 레이어드 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집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자고 먹고 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 집이라는 곳이 다양한 층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피보팅, 그러니까 기업이 전통적인 영역 안에서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피보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을 요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 대한 관심,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뭔가 찐자를 찾으려는 어떤 현대인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거꾸로 휴먼 터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어떤 현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관통하는 맥락들을 쭉 보면 코로나가 준 것은요, 코로나가 새로운 세계를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에게 열어젖힌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화하려고 했던 여러 속성들이 예를 들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이 1년 만에 우리에게 빠르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그럼 완전히 뒤바꿨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걸 좀 더 크게 봤어요. 앞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걸 중심으로 트렌드 분석을 했다면, 그러면 사회의 구조, 사회의 체계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변해왔나를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 큰 정부, 예전에는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예산이 큰 정부,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시콜콜한 삶까지도 책임지려고 해야 되는 그런 정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예전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G7, G10, G20 이런 국가들 안에 굉장히 급격한 변동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택트 경제의 부상, 이건 이제 앞서도 많이 얘기됐던 얘기고, 그 다음에 위험 예방과 감시의 혼돈,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이노베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혁신하는 그룹들이 앞으로 훨씬 더 가속화되어서 빠르게 등장할 거다. 그리고 플랫폼이 우리의 삶을 좀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적 역량의 강화가 강조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의 맥락에서 최적화된 맞춤화 개인화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봉쇄 속에서도 서로 연결되려고 하는데 이걸 IT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IT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연결들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양산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민관, 그 다음에 뭐 산, 학 이런 것에 협업이 필수가 되어가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큰 틀에서 사회 변화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움직여왔던 큰 틀의 변화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중에 급격히 빨라진 것이 무엇이냐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변화를 맞춰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조직들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업들의 어떤 포인트가 이것을 성장시켜 왔는가, 급격하게 이것을 성장시켰는가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O2O 서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라인을 오프라인과 연결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 거래액으로 보면 43.5%, 그다음에 전년 대비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94%가 증가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야놀자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관광, 여행과 관련된 업종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대비로도 30% 이상 성장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예전 방식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러면 집에만 머물러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틈을 노리고 영업을 잘 해왔던 게 야놀자 같은 곳이고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은 왜 O2O지? 이 옴니 채널을 구축하는 방식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섞는 전략을 올리브영이 가장 잘 해결해낸 겁니다. 그래서 헬스 앤 뷰티 시장 규모가 12.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62%가 성장하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변화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확대됐죠. 그런데 온라인 유통이 성장했던 건 맨 위에 표를 보시면 16년에도 한 18% 성장했었어요. 근데 2020년에 18.4% 성장한 거니까 특별히 빠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해서 봐야 될 거는 오프라인의 성장률이 19년에도 이미 마이너스였지만 20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사이의 변동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등장한 기업들이 쿠팡, 네이버 쇼핑, 마켓컬리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통 기업들입니다. 이 각각들이 채택하고 있었던 전략은 원래 없었던 전략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기에 리스크를 자신의 장점으로 흡수해낸 곳들이 이런 성장들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고요. OTT 서비스 같은 경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 혹은 앞으로 개인들이 집이라는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은 OTT와 같은 서비스들이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 45.5%가 신규 가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거 36.7% 등등 이런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매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솔루션들이 있는데 비대면 솔루션이 꼭 줌 같은 것뿐만 아니라 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매출이 3배 넘게 증가했죠. 영업이익은 심지어 51배 증가를 했습니다. 코세라 같은 경우는 무크 예전에 좀 한 3-4년 전까지 굉장히 힙했다가 그 다음 조금 떨어졌던 이건데 교육을 온라인에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VX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스마트 홈 트레이닝, 그러니까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것을 채널로 만들어서 접근한 전략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 50% 이상 급증하여 가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고, 킥고잉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킥고잉 같은 새로운 개인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시이지 같은 경우에 HMR 시장인데요. HMR 시장 중에서도 밀키트 시장인데, 밀키트 시장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3년 만에 한 100배 정도 시장 규모가 성장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중에 60%가 스타트업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밀키트가 왜 성장하느냐? 뭐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다음에 몽세뇨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물론 이런 시도들은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미 한 10몇 년째 있었던 거지만 최근 1, 2년 새에 특히 작년 들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들만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크게 빠르게 진입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플러스 우리에게 주변 환경들로 좀 봐야 될 것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큰 충격,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들이 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코로나 시기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가 결합된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사회적 경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어떤 접근 전략을 만들어낼 거냐, 이것을 우리 기회 차원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분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영역에서 활동하던 기업들도 있지만 이 영역이 아닌 기업들에서도 이 영역에서 우리 비즈니스의 연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유진 박사님이 정리하셨던,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그린 뉴딜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느냐를 한 11가지 정도의 아젠다를 좀 뽑아내신 게 있는데요. 뭐 공공성을 보장하는 의료라던가 재난 문제라던가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주택,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등등 한 11가지 영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의 방식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적합한 여러 활동 영역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이 남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이자, 한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 기회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시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가서 매출을 증대시킬 거냐, 말씀드린 대로 맞는 키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고민들 우리 이미 해오셨겠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유통 마케팅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 이건 코로나가 끝나든 끝나지 않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아까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을 보셨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조직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방식들을 활용하는 것, 특히 빅데이터를, 이제는 예전에는 남일처럼 생각이 됐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들이 소비자의 심리를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유통 전략을 짜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뭐 피보팅이 이제는 필수가 된 사회라고 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업에서 피보팅의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사업을 비대면 솔루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거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유관한 사업 분야를 확장한다면 어떤 것까지 가능할까? 여러 기회 요소를 봤을 때 그 영역이 어딘지를 놓고 사업을 영역을 확장하는 것. 그 다음에 아예 안 되면 우리 업종을 전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목표가 지속 가능한 지구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한쪽에서는 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의 업종 전환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는 보고 그런 방식으로도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기후 위기는 새로운 기회 요소로서 우리가 충분히 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될 내용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시점을 언제로 선언하고 있냐면 각국의 정부들이 2050년을 기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약 30년이라는 기간은 탄소 배출과의 엄청난 전인류적인 전쟁 상황이 될 겁니다. 한국이 아직 뜨뜨미지근하고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기도 하지만 한국도 이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아까 대기업들도 친환경 제품 시장에 들어왔다고 얘기 드렸듯이 이 분야는 앞으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서 사회적 기업들도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들을 정부 정책 요소들하고 연결해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매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의 메이커스 협동조합 서은석입니다. 저희는 초, 중, 고 성인 대상으로 코딩, 피지컬 컴퓨팅, 환경 관련 메이킹 수업을 하고 있는 마을 기업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첫 번째로 협동조합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실 때 매출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펀빌리티 김주희입니다. 펀빌리티는 친환경 예술 교육을 하는 기업이에요. 유아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감수성 교육을 하고 예술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교육업이다 보니까 이제 지원 사업 없이 매출을 내려고 했을 때 투자라든지 대출의 경우 교육업은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가 되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업 주기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할지가 궁금해요. 저희는 단기 한 달에서 2달 정도 단기 기간의 계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영업 주기나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에서 먹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바른참 대표 안선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6년 차 된 기업인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세무 쪽은 너무 어려워서 세무 대행하는 곳에다 맡겨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알아서 그냥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런 거 세무 처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대행업체에 맡기지만 체크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5인 미만 기업이다가 5인 이상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재무 관리 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둘 수가 없어서요. 그럴 경우에 자체적으로 재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심과 지역의 그 빈집과 노후주택을 활용해서 로컬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주식회사 더몽의 부대표 윤상필입니다. 질문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계 관련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 지식이 없는 대표나 사장님이 직접 그 매출 메인만 챙기는 형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경우 회계사무소에 일반적인 그 업무 처리로 인해서 자본적 지출로 잡혀야 될 것이 매입으로만 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됐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소규모 사업장의 어떤 담당자들이 이런 회계 관련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질문이 이제 사전에 들어왔던 내용들 같이 보셨을 텐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같이 좀 답변을 저희 나름으로 좀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서 좀 묶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히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좀 그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기준은 없느냐? 혹은 대출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럼 대출을 하는 거냐? 이게 아직 대출 실행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궁금하신 사항일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대출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매출 기준 말고 다른 기준 같은 것이 혹시 작동하는 것이 있는지 합쳐서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대표님. 네. 예, 그 매출 혹은 뭐 이익,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과거의 숫자입니다. 과거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나온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출을 하는 기업들, 자금을 공급하려는 입장에서 향후에 2년, 3년 대출을 이제 상환해야 되는 시점에 이 기업이 정말로 상환을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상환 가능성이 궁금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숫자는 추세를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경영자의 어떤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교육 사업이다 그러면은 교육 사업 그 시장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의 제품 혹은 서비스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줄어들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어떤 매출이라는 숫자만이 아닌 이제 여러 가지 정성적인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참고로 얘기하면 신용평가회사 이런 데들도 보면 과거의 숫자는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외부의 환경, 경영자의 역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앞서 이제 저희가 강의 시간에도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 경제 평가 시스템,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메리트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평가하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심사 시스템은 크게 보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의 부합성,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의 부합성이라고 함은 미션이 명확하고 경영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부하고 연대를 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들의 처우는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들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의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응당 갖춰야 되는 것, 결국 그것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 60% 혹은 70% 정도의 비중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의 타당성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재무적인 숫자, 기업에 대한 건전성이나 성장성을 숫자로 보고, 그리고 경영자의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량 혹은 또 업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회적 금융을 하는,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상이 되는 자금의 수요자로서의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의 부합성, 그 다음에 금융기관 금융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지표를 좀 이해하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섞여 있기는 한데요. 대출도 물론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본격적으로는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대, 꿈 같은 것처럼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욕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같이 섞여 있는데 뭐 대출과 투자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속성들은 또 굉장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 우리 영역에서 보자면 소셜 벤처를 투자할 때, 아직 작은 규모죠. 이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그럼 어떤 기준이나 조건을 가지고 하는지, 이 부분은 장대철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가 지금 기업은 작은데 앞으로 뭔가 대출을 받거나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투자라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를 평가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대출은 어쨌든 과거에 대한 평가도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투자는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에 성장할 수 있을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장률이나 또는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목표하는 시장 중에 내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또는 어떤 실증적인 값으로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 그래서 투자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가가 문제이고요.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뭔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이성과 감성이 섞여 있는 그런 굉장히 혼합된 느낌이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는 더 감정적인 측면이 더 작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와, 이런 기업이 정말 이렇게 큰 시장에서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이 보이네? 라는 느낌들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신다면 기업의 지분을 많이 포기하셔야 돼요. 결국 투자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업의 어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나 기업의 미션의 상당 부분의 의사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넘겨주실 만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지 않으시면 투자의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하시거나 힘드실 겁니다. 따라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지배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싶으시면 아마 투자 과정이 적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할 때에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받는 방향으로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을 많이 포기하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사업의 규모가 빨리 커졌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투자 쪽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투자라는 건 대출과 병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아야지.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대출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의사결정이고요. 투자도 또 다른 영역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실 때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천히 성장하는 어떤 서비스 업종이다 라고 할 때에는 보통 투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종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향이나 특성을 잘 보시고 투자에 적합한 업종이나 사업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어디 가서도 들으실 수 없는 진국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질문이 있는데 지금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쭉 질문들 중에 보다 보니까 세무대행 우리 많이 좀 하잖아요. 기장하고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거 할 때 좀 유념해야 될 게 있나요? 특히 뭐 사회적 기업으로서 유념해야 될 게 있나요? 있는데 이게 좀 답변이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이상진 대표님이 좀 주실 수 있는 얘기가 한두 가지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대출을 심사하다 보면 이제 몇몇 기업들의 재무제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이제 지등원에서 이미 이제 가이드가 나오긴 했죠. 사업개발비나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판관비에 차관함으로 넣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반영을 재무제표에 못해서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기업들의 이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회계나 이런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치 개인 회사처럼 하네 혹은 분식 회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가계정이죠. 뭐 가지급금이라던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처리할 때 뭔가가 좀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또 처리하는 경우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서는 이거는 왜 이렇게 처리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원들의 거기 담당자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숫자를 책임지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최소한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시는 게 확인하시는 게 맞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컨설팅과 교육들 아마 중간 지원 조직들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교육에 대한 니즈나 인기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두는 것들이 대표자로서 내가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그 질문들 다른 질문까지 이제 합쳐서 같이 좀 말씀을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궁금하실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직원이 한 4-5명 이렇게 있어요. 회계 담당 직원은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금 한 2분 정도가 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철 대표님 주실 말씀 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진짜 제일 애매한 지점이긴 해요. 4-5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표가 다 해왔는데 그러면 요 정도 사이즈에서 물론 매출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재무 담당 내지는 회계 담당을 구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책임지면서 가봐야 되는지 이런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판단을 좀 해보면 될까요? 그런 건. 예. 대표님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담당자 주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저희 기관도 그런 고민을 저도 이제 크면서 이제 또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이제 금융기관이다 보니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의 경영 지원을 두시는 분을 이제 모시긴 했지만은 쉽지 않은 결정인 거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혹 이제 어느 지자체의 지원센터에서는 돌아다니면서 그런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실제로 기장 처리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회계법인하고 같이 이제 협업해가지고 제공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대표자의 의지와 결정이겠지만은 결국은 한 사람 두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공부를 하셔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무슨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질문 주셨던 것들 중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질문을 좀 주신 게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들이 서비스 업종들이 많은데 서비스 업종들은 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 이 역시도 무슨 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질문을 좀 주시는 게 있어서 교수님 혹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타격을 본 게 서비스 업종이고 특히 이제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지만 대면 서비스의 타격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제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기업의 경제적인 환경은 변화하기 마련이고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득이 되는 기업들이 있고 그런 변화로 인해서 손해가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의 서커스 같은 경우에 서커스 업종이 다 무너지고 있었지만 결국 태양의 서커스는 서커스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바꿔서 새롭게 서커스를 부활시켰죠. 다만 이러한 태양의 서커스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법원에 기업을 구해달라고 파산보호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태양의 서커스가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어떤 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변화였고 서커스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변화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코로나19만이 아니고 모든 변화에 대해서 발생하는 위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자신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나누고 얼마나 자세하게 속성을 파악해서 그 속성 간의 조합을 바꾸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모든 서비스가 비대면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대면 요소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앞뒤에 비대면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 그 자체가 비대면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한다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시각과 얼마나 서비스 프로세스를 잘게 쪼개느냐,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나 제품들을 얼마나 구체적인 속성으로 잘 깊이 있게 분석하느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중요하고, 코로나19인가 아닌가에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경영학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을 재정의하거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거 하나 하고, 서비스의 경험을 서비스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그 사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뭐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막 기대합니다 이런 거 말고 답변하기 조금 애매해서 못 드리는 부분들 빼고 요 질문이 좀 있었어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매출 증대 방안 중 하나로 협업을 생각했습니다. 협업을 통한 가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준비가 필요한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협업이 그 한 가지, 그리고 굉장히 귀중한 기회 요소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어떻게 잘 하면 되느냐, 어떤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주실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상진 대표님. 네. 위기 상황에서는 그 협업, 사람 만나기도 사실 싫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필요할 때 결국은 도움이 됐던, 도움을 받았던 것들은 나와 이제 공감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기업가들이었다는 이제 귀중한 이제 경험이 있었죠. 그 경험 속에서 결국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이제 기업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했고, 또 그런 이제 작은 경험이 나중에 또 다른 이제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거기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이제 연대 의식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은 당장에 물론 이제 적극 뭐 조금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 중간 지원 조직이나 또 기업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들을 사주기도 하고, 또 우리 P2P 뭐 대출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는 등 같이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금융으로 얘기했을 땐 기존에 이제 자조기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금들에도 눈을 기울이고 거기서 도움을 받기 위한 이제 실질적인 뭐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여하튼 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가 협력과 이제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지만, 결국은 그거는 위기 속에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고, 그걸 위한 이제 어울리는 노력들, 네트워킹 하려는 노력들, 여기서 이제 결국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협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뭔가를 같이 하자.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는 사실은 협업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일단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리턴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라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아마 협업의 자세나 준비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험은 좀 부담을 하더라도 수익이나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리턴 중심이면 리스크는 어떻게 분산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셔야 되고, 리스크 분산이 목적이시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참아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얻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보통 우리가 협업을 생각하면 교집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뭐 상생. 그런데 저는 협업이라는 건 합집합이라고 생각해요. 즉 일단 네가 좋은 걸 다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걸 다 하자. 즉 둘이 만나가지고 둘 다 좋아지는 점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저 사람이 좋고 다음에는 내가 좋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 현재 다른 사람이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내가 양보를 해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많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잘 되는 거는 뭐 너무 찾기 쉽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집합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지,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번갈아서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협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솔루션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협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당위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는 연대하고 협동해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연대하고 협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가고 있는 이유는, 그런 방식의 가치와 철학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서로 기다려야죠.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먼저 베풀고 하는 일들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호혜의 경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익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당신의 이익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 그런 신뢰의 관계들, 이런 것이 사회적 경제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비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치밀한 고민과 노력 끝에 양쪽의 교집합의 부분들을 찾기도 하지만, 그것을 선후 관계로 나눠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방식으로 사고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훨씬 풀기 쉽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협업의 과정들도 있겠다. 그런 조언들 같이 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충분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네노라는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코로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당연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나 가치, 그리고 현상들은 어떤 것이냐까지는 우리가 많이 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셔서, 왕도는 없습니다. 맞는 키도 없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중에 무언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좀 새로운 출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무작정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리기보다 그것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지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